유족 급여 달라. 자, 한 남성이요, 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뒤에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백 기자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017년 한 남성이 경기도 화성의 공사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이후에 2020년 1월까지 약 2년 반 정도를 치료를 받다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데요. 이 남성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재혼했던 부인이 유족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30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한테 이 유족급여를 달라고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와, 진짜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하고 단 한 번도 연락 주고받은 적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딱 뭐가 이제 챙길 게 생기니까 나타났다. 일단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참 30년 동안 연락 없다가 어. 이제서야 유족급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아들의 주장이 이제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재혼 후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은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대로 치료를 돕지 않아서 결국 내가 직접 2018년 6월 고인을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사망할 때까지 치료와 간병을 전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부인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지만 나는 장례를 지내고 비용도 함께 부담을 했다. 고인은 요양병원 전원 이후 주민등록상으로 나와 세대를 함께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새엄마죠, 새엄마. 사고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 뭐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신 것도 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와 간병을 전담했다. 그리고 이 빈소가 차려지고 나서는 또 거기에 이 새엄마는 와보지도 않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소장님, 네.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아들이 한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자마자부터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남편이 벌어오는 약간의 돈으로 30년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생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았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도 기초노령연금과 간병비 그리고 휴급급여가 나오는 거에서 의료비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 부인이 생활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부부죠. 정식 부부로 같이 사는 부부였고, 도리어 이 아들은 3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아빠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 고인이 된 남편을 그 아들이 사는 집 근처의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그러면서 이 아들의 주소에 고인의 그 주민등록을 주소를 옮겨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틀리죠, 서로 입장이.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은 일단 아들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유정욱 보상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일 때문에 그 보상급여가 나오는데 이 보상금을 받아야 될 사람의 사망으로 같이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급하는 급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느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배우자가 일단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었다라면 이 자녀로 그 다음 후순위로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배우자라고 하는 건 법률론이 꼭 일 필요가 없이 생계를 더 같이 했느냐가 더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사실혼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생계를 같이 했느냐 아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듣고 난 이후 그제야 이제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이렇게 자기 주소지로 이 아들이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인 거 아니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근거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수정님이 잘 설명을 한 것처럼 사실상 30년 가까이 생활은 그냥 배우자랑 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간병도 다 있었고 하다가 정말 이제 요양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던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야 30년 만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말년이니까 제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재판부 입장으로 봤을 때 그때 주민등록을 옮긴 것만 갖고 생계를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느냐? 저 아들이 이 아버지 덕분에 같이 살았던 거냐? 아버지 수입에 의존해 살았더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좀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럼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30년간 다시 정리를 하자면 30년간 같이 산 부인이냐 아니면 연락을 끊고 살다가 막판에 와서 1년 반 동안 간병을 하고 또 장례식도 치른 아들이냐 선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재판부는 이제 30년 동안 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하. 이게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였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란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주민등록지가 달랐다는 사망 당시에 잠깐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유족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봤었고요. 이 아들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콜미님이 아우 머리 아파 딴 뉴스 해주세요 이러는데 진짜 좀 쉽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죠 이거. 네? 아니 같이 살았던 사람이어야 이거를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일한 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3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가 띵 나타나서 주민등록에는 내가 같이 주소로 올라있어요라고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제야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모시지도 않아놓고 그래서 배우자가 받는 게 맞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랬더니 베로니카 하온수아님이 사건 반장에서 다루는 사건들 다 머리 아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